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쏨디입니다. 평화, 친선, 도약. 올림픽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죠. 올림픽은 스포츠를 통해 현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자는 목적 아래 개최됩니다. IOC 창설자인 쿠베르탱에 의해 시작된 올림픽은 정치적 격변과 종교적, 인종적 차별 속에서 서서히 세계 평화라는 큰 이상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평화의 올림픽에 출전한 나라들은 각자 분야에서 실력을 발휘하는데 유독 한 분야에서 독주를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양궁이죠. 얼마나 뛰어나면 애국가 가사 중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에서 보호는 화를 뜻하는 보호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실제로 양궁은 우리나라에선 효자 종목으로 통하고 있죠. 이런 사기 캐릭터인 한국의 독주를 막기 위해 전 세계에선 밸런스 패치를 하려고 눈물겨운 노력을 펼친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양궁 경기 규칙은 각각 거리별로 36발씩 발사해 1440점을 만점으로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각 거리별 360점 만점으로 메달이 주어졌고 거리별 점수를 합한 1440점 만점으로 개인전, 그리고 상위 3명의 점수 합계를 단체전으로 치렀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한두 발 정도의 실수가 있어도 기량 차이와 실수가 거의 없는 한국 선수들은 금방금방 점수를 보충할 수 있었고, 개인전 금운동, 거리별 금운동을 모두 한국이 휩쓰는 엄청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바뀐 방식이 거리별 메달을 모두 없애고 개인전과 단체전 메달만 시상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금메달은 모두 한국 선수들 차지가 됐죠. 때문에 또 새롭게 나온 방식이 올림픽 라운드 도입입니다. 올림픽 라운드 방식은 기존 양궁 경기 방식으로 우선 경기를 치른 후 1위부터 64위까지 선별하고 1위와 64위, 2위와 63위가 붙는 식으로 토너먼트 경기를 펼치는 겁니다. 이런 방식에서는 1위부터 4위까지 선수들은 시드를 배정받아서 4강 이전에는 토너먼트 경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토너먼트 경기는 70m, 12발을 쏴 승패를 결정합니다. 이 방식은 상대적으로 체격이 크지 않은 점을 이용해서 한국 선수들을 불리하게 만들어 실수가 한 발만 있어도 한국 선수들은 무조건 떨어질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렇지만 실수를 안 하면 되잖아요. 결국 이렇게 바뀐 방식에도 한국의 금메달 전선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쯤 되자 세계양궁협회는 한국팀을 막으려고 별수를 다 뒀는데요. 단체전에서만이라도 한국의 금을 한 번 막아보자는 취지로 국가대표 선수들 수를 3명으로 줄여버렸습니다. 한국은 기량차가 거의 없는 4명이 특급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3명을 골라 출전하는 단체전의 특성을 이용해서 아예 출전 선수를 3명으로 줄여 1명의 컨디션 난조를 기대하는 다소 어이없는 방식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한국이 우승! 그러자 하다못해 양궁 표적지까지 바꿨습니다. 10점부터 1점까지 이루어져 있는 양궁 표적지를 1점과 0점으로만 구성된 표적지로 바꾼 건데요. 표적지에 검은 점 하나 찍어놓고 거기 들어가면 1점이고 안 들어가면 0점으로 처리하는 방식이었죠. 협회에선 한국 선수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8점 밖으로 점수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길 방법이 없다고 본 거죠. 그럼에도 한국의 금메달 전선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쯤 되니 무슨 수를 쓴다 한들 한국의 밸런스가 패치되지 않자 협회는 말도 안 되는 룰을 적용하기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시안게임의 룰인 퀄리피케이션 라운드입니다. 토너먼트를 통과한 선수들 중 절대로 한 국가에서 2명 이상 출전을 못하게 만드는 방식인데요. 한국 선수가 퀄리피케이션 라운드에서 1, 2, 3위를 해도 3위 선수는 출전을 못하게 되는 거죠. 즉 최소한 1개의 메달은 한국 선수들이 차지 못하게 하는 효과와 함께 3위를 한 한국 선수가 본선에 못 나가는 심리적인 타격을 이용해 선수단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땠을까요? 더 이상 말하기엔 입이 아플 정도로 한국의 금메달 전선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협회는 아무리 경기 방식을 바꾸더라도 한국에게 통하지 않다는 걸 깨닫자 이번에는 양궁 경기장을 바람이 부는 장소로 배정해 경기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태생부터 다른 능력을 가진 한국팀은 풍속을 정확히 계산해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오조준을 10점이 넘는 기량을 자랑해 협회를 좌절시켰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협회는 아예 쏘는 곳과 표적지의 중간 지점에서 바람이 수시로 바뀌는 아주 요상한 장소에서 양궁 경기를 개최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오히려 한국 선수들의 기량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는 계기가 될 뿐이었죠. 다른 나라 선수들은 국가대표임에도 0점을 날리는 와중에 한국팀은 경기장에서 6점 이하로는 절대 날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협회는 도리어 다른 나라에게 호된 비판만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한국 양궁의 독주를 막기 위한 세계 양궁계의 눈물겨운 노력의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한국 양궁이 밸런스를 붕괴하는 모습을 보이자 협회 외에도 한국 양궁을 견제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호이트 활 사건입니다. 1996년 미국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남자 양궁 국가대표팀은 개인전과 단체전이 미국의 1점 차로 져 금메달을 놓쳤었죠. 곧바로 패배 요인을 따져보니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활이 문제였습니다. 여자 대표팀은 일본의 야마하에서, 남자 대표팀은 미국의 호이트 제품을 사용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선수들이 사용하는 전문적인 양궁활은 미국과 일본 제품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했었죠. 그렇기에 양궁협회는 미국 호이트사에게 미국 대표팀과 같은 활을 주문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노였습니다. 양궁협회는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선수들의 활을 국산화하는 거죠. 또 국내 대회에서는 무조건 국산활만 사용하라는 특단의 조치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녀 선수단 전원이 순 한국산 활만을 가지고 출전했습니다. 그 결과 금 4개 중 무려 3개를 획득하는 엄청난 쾌거를 올렸죠. 그 후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부터는 해외 선수들에게도 점차 보급되더니 2007년 독일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와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최종 10명 중 무려 9명이 한국산 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2011년에는 국산 활이 세계 시장 67%까지 석권했고 한때 세계 1, 2위를 다투었던 일본 업체들은 문을 닫고 말았죠. 이렇게 한국 양궁은 매번 어려운 순간과 질투 시기가 있었지만 그런 순간에도 놀라운 기량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량은 최근에도 발휘됐죠. 한국 양궁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방식의 양궁 대회를 개최한 건데요. 대한양궁협회는 코로나19로부터 학생 선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31회 전국 남녀 초등학교 양궁 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전국 초등부 62개 양궁팀 315명의 선수는 각 팀 연습장에서 경기를 치르고 경기운영본부가 이들 연습장을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감독하는 방식으로 대회가 치러졌습니다. 이런 비대면 대회는 과거 이동수단이 발전되지 않았던 시절 세계 양궁연맹이 국제대회를 치르기 힘든 선수. 베트남이 내수경제 활성화보다는 결국 지속적인 방역을 택했다. 베트남 정부는 16일 총리 주재 관련 회의를 열고 15일 이후 전국 12개 성시에서 사회적 거리 유지를 일주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일부 지역이 사회적 거리 유지가 해제됐지만 하노이, 호치민 등 주요 지역이 모두 사회적 격리 지역에 포함되면서 베트남 정부가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방역을 선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베트남 정부는 이날 응우옌 수안 북 베트남 총리 주재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국가지도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은 하노이시, 호치민시와 10개 성에서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22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총리는 베트남 전역을 고위험지역, 위험지역, 저위험지역으로 분류하는 데 동의하고 정부는 다음 주에 다시 각 지역의 사회 격리 조치를 22일까지 시행할 것인지 30일까지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리의 관심을 모았던 베트남 주요 대도시의 서비스업의 재개는 당분간 불투명해졌다.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는 병원, 마트 등 생활 필수 시설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은 영업이 중단된다. 이 조치에는 시내 대중교통 중단, 다른 도시 간 이동 제한, 2인 이상 모임 금지, 회사 및 공장, 공공기관 출퇴근 자제, 고령자 외출 금지 등도 함께 포함된다. 앞서 베트남 보건부는 코로나 대응에 효과적인 지역별 관리를 위해서 베트남 전국을 고위험 지역, 위험 지역, 저위험 지역 등 세 분류로 구분해야 한다고 총리에게 건의한 바 있다. 또한 하노이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일주일 연장을, 호치민시는 2주일 연장을 각각 총리에게 건의했다. 위험 지역은 빈조, 건터, 동나이, 하남, 하이퐁, 인내장, 하융 우옌, 남딘, 응안, 더티엔후에, 속장, 랑선, 안장, 빈투, 동탑 15개 시성이다.
외 36개 지역은 저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다. 베트남 보건부에 따르면 베트남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6일 오후 5시 현재 268명이다. 이 가운데 171명은 완치됐고 사망자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베트남, 한국 중소기업 기술자 입국 허용 이달 말 400여 명. 베트남이 삼성과 LG에 이어 한국 중소기업 기술자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베트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중단했고 22일부터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한국은 또 이 같은 입국 제한 조처를 이달 말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공동 등 현지 언론과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이달 말 한국 중소기업 기술자들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고 베트남 북부 광린성이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 등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삼성 디스플레이 엔지니어 350여 명과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3사와 협력사 직원 250여 명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지만 중소기업 기술자 입국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이 중소기업 기술자들도 단체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위원 수완 푹 총리와 통화에서 중소기업 인력도 이른 시일 내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한 뒤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푹 총리는 지난 9일 한국 중소기업 기술자의 입국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광린성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은 이번에 입국할 중소기업 기술자가 400여 명이라고 보도했다. 업체별로 5에서 10명 수준이어서 50개 안팎의 기업 숨통이 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입국을 요청한 기업의 사정 등으로 협의 과정에 입국 인원이 다소 줄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자들은 삼성 등 대기업 기술자들처럼 전세기를 타고 광린성 번돈공항으로 입국하게 된다. 그러나 대기업처럼 14일간의 격리를 위해 사업장 근처의 호텔을 통째로 임대할 여건이 안 되고 인원도 적어 공항 근처 숙소에서 14일간 격리한 뒤 해당 사업장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현지 언론은 광린성 할롱시에 있는 5성급 호텔인 FLC 그랜드 호텔 할롱이 격리 시설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 기술자들은 입국에 앞서 한국의 관련 기관이 발급하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베트남의 승인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사회적 봉쇄, 물류 중단, 방역 강화로 국제 식량 서플라이 체인의 안정성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KDB 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는 이와 같은 내용의 코로나19에 따른 식량 안정성 이슈 점검 브리프를 배포했다. 보고서는 특히 식량 수입국인 한국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세계 1위의 쌀 수출국인 인도는 3주간 사회적 봉쇄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물류 중지를 이유로 쌀 수출을 중지한 상태다. 유럽 최대의 곡물 수출국인 프랑스도 내부적 수요 폭증과 물류난이 중첩돼 소비자 가격이 크게 상승 중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5월경 본격적인 충격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와 베트남의 쌀 수출 중지로 쌀 가격 지수는 이미 3월부터 상승 국면이라고 한다. 특히 UNFAO는 환율 변동까지 식량 수입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향후 식량 수입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 주요 식량 품목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 곡물, 곡분 제품을 제외한 전 품목에서 무역 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육류, 곡물, 어패류 등 기초 재료 품목의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커 세계적인 식량 충격이 올 경우 수급 조정에 취약하다. UNFAO는 코로나19로 인한 식량난에 대비해 10대 권고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학교 급식의 지속 운영, 긴급한 식량 수요 대응 방안 마련, 취약계층의 기본 식량 수요 보호, 영양 공급 확충, 영양 부족 사태 예방, 공적 부조 정책을 식량 가격 안정의 조율,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식량 보호물자 유통, 인도주의적인 지역적 구호 활동 허용, 효율적인 구호 식량 비축 체계 마련, 전 가정의 식량 보호 관련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이다. 보고서에서 정석한 연구위원은 식량을 전략물자로 인식하고 공적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식량은 공산품과 달리 국내 생산 능력을 확충하기 어려우며 품목별로는 장기간 비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민간 부문의 가격을 통한 수급 조정 체계로는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 식량의 생산, 도입, 보관, 공급, 분배 등 전 분야에 걸쳐 공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